우리가 주소 지정이 여러 가지 모드가 있다고 했었는데 그 이유가 뭐죠? 기억장치 용량을 더 풍부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맞아? 네. 우리가 갖고 있는 명령어 형식에서는 그 오퍼랜드에서는 주소를 할당할 수 있는 비트로 갇혀 있는데, 맞지? 일부합 비트, 그러니까 주소 할당을 위한 비트인데, 그걸로는 기억장치의 주소들을 모두 액세스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드가 존재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직접 주소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간접 주소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직접 주소 방식은 뭐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연산 코드 앞에 있고, 코드라고 하죠. 그 앞에 있는 게 명령어 형식에서, 뒤에 있는 건 오퍼랜드라고 했는데, 저기가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게 주소 자체를 갖고 있다. 그쵸? 그래서 이펙티브 어드레스라는 게 뭐니? 한국어로 이펙티브 어드레스 뭐였지? EA 유효주소. 미안한데 유효주소. 유효주소를 우리가 뽑아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제 한번 풀어놨었고요. 그리고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A라는 그 오퍼랜드에 그 모든 주소를 줄 수가 없으니까 한번 거쳐갑니다. 기억장치를. 기억장치 안에, 그러니까 A 주소를 갖고 기억장치 안에 들어가니까 또 다른 주소를 내용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장치 안에 들어갔더니 다른 주소가 있어서 그 주소를 찾아서 이펙티브 어드레스를 찾아서 들어가니까 데이터가 들어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소를 액세스할 수 있는 총 용량은 저기 기억장치의 밴드위스 폭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저기 기억장치가 32비트로 되어 있어 라고 했을 때 2에 32승까지 우리가 주소 할당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 묵시적 주소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SHL이라는 것도 있고 push라는 명령어들이 있는데 이러한 명령어들은 많이 되진 않습니다. 몇 개밖에 안 되는데 그 몇 개의 명령어들이 의미하는 게 저 명령어를 여러분이 쓰게 된다면 암묵적으로 우리가 묵시적으로 SHL 같은 경우에는 누상기의 내용을 좌측으로 시프트하는 명령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push라는 경우에는 레지스터 R1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스택 메모리에 저장한다라는 걸 이제 간접적으로 주소를 쟤네들이 의미하고 있다. 굳이 우리가 여기에다가 오퍼랜드에서 주소를 넣지 않아도 그냥 push라는 명령어를 쓰면 되면 스택으로 들어가는구나, 주소가 스택을 의미하는 거구나 라는 걸 의미합니다. 단 우리가 옛날에 스택 메모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스택 메모리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입력해야 되는 그 주소 자체는 스택 포인터가 갖고 있겠다. 그쵸? 장점으로는 명령어 길이가 짧아져요. 왜? 우리가 오퍼랜드 1, 2, 3을 다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프트하고 명령어 그리고 push R1 그리고 이렇게 하면 끝나. 그쵸? 뒤에 오퍼랜드를 굳이 우리가 어셈블리어로 쓸 필요가 없어. 그래서 명령어의 한 문장의 길이가 짧고 대신 그러한 종류는 많지가 않아요. 명령어 종류는. 즉시 주소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봅시다. 뭐였죠? 그 이펙티브 어드레스 자체가 상수값 자체로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 그쵸? 연산 코드가 있고 뒤에 있는 게 주소 자체가 아니고 우리가 상수값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디어트 어드레스 모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단점이 뭐죠? 상수값의 크기가 저 오퍼랜드의 비트의 필드의 크기, 몇 개가 들어가는지, 비트가 몇 개 할당되는지에 따라서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지겠죠? 그게 약간 단점이 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레지스터를 액세스하지 않고 메모리도 액세스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값 자체가 그 오퍼랜드 그 명령어 형식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액세스 시간은 제일 빠르죠. 당연히 빠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음번 이제 레지스터 주소 지정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뭐냐? 우리가 메모리로 곧장 주소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레지스터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 값을 갖고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우리가 명령어 형식에서 보시게 되면은 오퍼랜드에서는 주소를 우리가 할당할 수 있다 그랬고, 상수값이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랬고, 레지스터 번호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굳이 우리가 무조건 그 기억 장치를 액세스할 필요는 없어. 왜? 언제 레지스터를 쓸까요? 자주 쓰는 것들. 그렇죠? 우리가 매번 우리가 빼서 써야 되는 그런 정보들은 레지스터에다 놓고 빨리빨리 액세스를 해서 꺼냈으면 되겠죠. 마치 여러분들이 도서관에 가서 수만 개의 책들을 굳이 다 찾는 것보다는, 그렇죠? 몇 권 거기서 딱 선택적으로 갖고 와서 내 옆에 두고 찾고 싶을 때마다 빨리 접근해서 찾는 것, 그게 레지스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장점은 우리가 기억 장치까지 액세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CPU 내부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접근 속도가 그래도 빨라. 기억 장치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단점은 데이터가 저장될 수 있는 공간이 CPU 레지스터들로 제한되어 있어요. 왜? 그래서 결국은 뭐야? 레지스터가 우리가 32개의 레지스터만 쓴다면 32개의 정보밖에 저장하지 못한다는 걸 우리가 단점으로 갖고 갈 수 있겠다. 그치? 맞아? 기억 장치는 용량이 크기 때문에 많이 저장할 수가 있어. 레지스터는 32개밖에 없으니까 32개의 정보만 저장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제일 많이 쓰는 것들을 우리가 32개의 레지스터에 저장을 해놔야 되겠죠. 자, 레지스터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이라는 뭐예요? 얘는 이제 레지스터의 그 내부에 들어가서 그 값을 받아오니까 그 값 자체가 기억 장치 주소를 의미하더라. 그래서 결국은 이펙티브 어드레스는 뭐예요? 레지스터를 액세스하고 나서의 그 안에 들어있는 값 자체가 이펙티브 어드레스가 되더라라는 걸 의미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주소를 지정할 수 있는 기억 장치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해서 데이터 레지스터의 세트가 16비트짜리 레지스터라고 하면 이에 16승까지 우리가 주소 할당은 가능하겠다. 그쵸? 만약에 32비트짜리 레지스터야라고 하면은 2에 32승. 그쵸? 여기까지 우리 했었던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우리 변이 주소 지정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너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목이 아파요. 변이 주소 지정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얘는 뭐냐면은 저기 그 특정한 레지스터가 존재를 해. CPU 근처에 PC라는 것도 사실 레지스터고, 그쵸? 여러 가지 레지스터들, 세트 포인트도 있었고, 뭐 기타 등등의 레지스터 셋도 있었고, 그쵸? 근데 그 각각의 특정한 레지스터를 우리가 기준값으로 사용을 해서 이펙티브 어드레스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사용되는 레지스터는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이라는 것도 있고, 인덱스 주소 지정 방식이라는 게 있고, 베이스 레지스터 주소 지정 방식이라는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각각의 사용하는 레지스터들이 기준값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번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은 PC의 값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펙티브 어드레스를 뽑아내는 거야. 우리 인덱스 주소 지정 방식이라는 건 우리가 인덱스 레지스터라는 놈이 있는데 그 놈에 들어가 있는 값을 기반으로 해서 오프셋을 갖고 이펙티브 어드레스를 찾는다. 그리고 베이스 레지스터는 베이스 레지스터라는 것을 액세스해서 그 안에 있는 값을 가지고 우리가 이펙티브 어드레스를 연산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상대 주소 방식인 렐러티브 어드레스 모드라고 하시면 보면 되는데, 저 식을 보시면 이펙티브 어드레스라는 건 뭐야? A라는 그 값과 A는 사실 근데 2의 보수가 될 수 있다. 여기서는 플러스 PC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값. PC라는 건 프로그램 카운트. 현재 우리가 프로그램이 몇 번째를 진행시켜야 되는데 라는 그 값이 들어있겠죠. 만약에 내가 167번째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어 라고 했을 때는 167이라는 게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저 연산 코드 저 오른쪽 밑에 보면은 명령어 형식 보이죠? 연산 코드가 있고 A라는 게 있는데 A는 이제 상수값이 들어갈 수가 있어. 상수값. 여기서는 레지스터 값도 아니고 기억 장치 값도 아니에요. 상수값이에요. 상수값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저기 상수값을 넣을 수 있으니까 리얼 값이야.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니까 뭘 할 수 있어? 플러스 표현도 가능하고 마이너스 표현도 가능하겠죠. 맞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표현 가능해. 그렇죠? 그러면 A 값이 만약에 플러스 값이야. 2의 보수를 사용했을 때 플러스 값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앞방향으로 우리가 분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방향으로. 앞으로. 그리고 만약에 A 값이 음수 값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뒤로 분기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내요? PC 안에 들어가 있는 현재 PC에 갖고 있는 그 주소랑 저 A에 있는 상수값이랑 더해서 우리가 분기를 하시면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값을 분기 값이에요.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오퍼랜드가 A가 22라고 적혔어. 뭐 이진수로 들어가겠죠. 011으로 들어가 있는데 2의 보수를 생각해서 10진수를 내가 계산해봤어. 그랬더니 21이야. 21이면은 내가 몇 번째로 내가 몇 번째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건데 얘는 실질적으로 점프 명령어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1번째라는 걸 우리 갖고 있고 명령어 코드에서 자, 그 말이 뭐냐면은 연산 코드 자체는 우리가 점프란 연산 코드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점프 그리고 21. 근데 내가 그러면은
21번지로 곧장 이동을 하냐? 그게 아니고 현재 갖고 있는 명령어 주소 PC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값과 더해서 우리가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PC가 뭐예요? 450번지에 저장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점프 명령어가 실행되고 나서는 451번지로 업데이트가 되겠죠. 451번 더하기 21 해서 472번지로 점프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 오퍼랜드가 만약 A가 마이너스 50 부수화를 취했을 때 우리가 마이너스 50이라고 했었을 때는 어떻게 돼? 여기 있는 게 45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0에서 401번지로 점프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어셈블리어로 프로그램을 표현해 줄 때 PC를 기반으로 해서 점프를 하겠다 라고 하셨을 때는 저런 식으로 사용해 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변이 주소 지정 방식 중에서 인덱스 주소 지정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이제 PC에 있는 값이 아니고 인덱스 레지스터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 안에 있는 값과 얘가 연산을 해줘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명령어 B는 방금하고 좀 달리 생겼어요. 연산 코드가 들어가고 레지스터가 들어가는 구역이 있고 그 뒤에는 상수값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명령어 형식을 갖고 있는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 레지스터에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인덱스 레지스터를 의미하는 그 번호가 들어갈 겁니다. 인덱스 레지스터를 SSR라는 레지스터 번호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인덱스 레지스터를 들어갔더니 내가 3번이라는 값을 갖고 있어, 숫자 3을. 그럼 어떻게 해요? 500이라는 뒤에 있는 상수와 더해줘서 얘가 기억장치의 특정한 주소에 액세스를 하겠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장점은 뭐냐면은 기억장치에 우리가 데이터 배열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여러 개가 그냥 순차적으로 적혀 있는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액세스할 때는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단순히 우리가 이 값만 변해서 이 값을 변하는 이 값을 변해서 우리가 이 각각의 배열을 다 액세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주요 용도로는 메모리 못하네요. 메모리 내에 연속된 데이터, 즉 배열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데 용이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시 방금 봤어요. 인덱스 레지스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숫자가 3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때 어떻게 돼요? 500과 3을 더해서 기억장치에 503번지를 액세스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만약에 502번지를 액세스하고 싶어 얘를 그럼 2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인덱스 레지스터를. 그래서 그 인덱스 레지스터의 값만 바꿈으로써 내부에 있는 정보만 바꿈으로써 우리가 데이터의 그 기억장치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의 배열들을 쉽게 액세스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N은 뭐냐면은 이제 인덱싱을 하고 나서 플러스 1로 자동적으로 업데이트가 돼요. 인덱스는. 자, 뭔 말이에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계속 얘네들을 액세스할 수 있다는 거예요. 500번지를 먼저 액세스할 수 있게 0이라는 인덱스가 들어가 있으면 애 처리가 끝나면은 ix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얘가 플러스 1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얘를 액세스하고 그 다음 번호를 2로 얘가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기억장치의 그 다음 주소를 액세스할 수 있다. 즉 데이터 배열을 쉽게 우리가 액세스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 자동 인덱싱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베이스 레지스터 주소 방식 이것도 동일합니다. 방금 봤듯이 인덱스 레지스터가 아니고 얘는 단순히 베이스 레지스터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을 기반으로 해서 상수값과 더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베이스 레지스터가 존재를 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더 주소를 더해줘서 찾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용도로는 이제 프로그램의 위치 지정 혹은 변경에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냥 이렇게만 알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여러 가지 다양한 모드의 주소 지정 방식이 있고 그러한 다양한 모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많은 주소를 액세스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각각의 장단점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쵸? 어떤 놈은 기억장치를 2번 액세스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레이턴시가 훨씬 길어지겠죠. 자, 우리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한테 요청하는 거는 조금 더 이제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조금 더 열심히 들으셔야 합니다. 오케이. 컨텐츠 이게 잘못됐다. 그쵸? 미안합니다. 얘 뺍시다. 컨텐츠. 오케이. 자, 컴퓨터 아키텍처 마이크로 프로세서 다섯 번째, CPU의 구조와 기능. 맞아요. 자, 그래서 MIPS, ISA, Instruction Set Architecture를 여태까지 계속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ISA 중에서는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그렇죠? X86이라는 Complex Instruction Set 컴퓨터라는 것도 ISA가 존재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RISC라는 RISC라는 게 존재하죠. Reduced Instruction Set Architecture라는 게 존재해요. 그리고 X86 같은 경우에는 계속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가 키스크의 종류 중 하나고, 그쵸? MIPS나 ARM이나 RISC-V 같은 경우에는 Reduced Instruction 종류 중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텔 X86을 배우기보다는 우리가 RISC의 형식을 배우는 게 훨씬 도움이 돼. 왜? 인텔 아키텍처는 너무 중구난방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오래 전부터 많이 사용이 돼서 보편화가 많이 됐긴 했지만 명령어의 형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컴퓨터 구조를 이야기해서는 X86을 사용하시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은 X86 같은 경우에도 리스크 형식으로 계속 바뀌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리스크5를 공부를 하시던지 차라리 앞으로 오픈소스로 계속 개발이 될 거니까 우리가 그쪽을 공부하시던지 아니면 좀 약간 원적격 리스크 중에 원적격 되는 MIPS를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MIPS를 공부하시면 ARM이나 리스크5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배울 거는 그래서 MIPS에 대한 어셈블리어를 중점적으로 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이크로 아키텍처로 넘어가서 마이크로 프로세스를 각각의 명령을 실행시킬 수 있는 마이크로 프로세스를 만드시면 돼요. 컴퓨터 CPU. 오케이. 자, 그래서 만약에 굳이 우리가 책을 좀 레퍼런스북을 찾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저번에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디지털 디자인 앤 컴퓨터 아키텍처라는 책이 있는데 챕터 6번째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 책입니다. 한국어 책도 있더라고. 한국어 책도 있어요. 얘네들이 최근에 리스크5 버전으로 만들긴 했었는데 한국어 번역으로는 아직 리스크5는 없어요. 오케이? 리스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좀 더 자세히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컴퓨터 오거나이제이션 앤 디자인이라는 저 책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챕터 2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ISA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 ISA라는 건 Instruction Set Architecture라는 건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컴퓨터 구조를 바라보는 거야. 엄밀히 말하면 그래요. 하드웨어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컴퓨터 구조를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봤었을 때 저렇게 되더라. 자,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뭔가의 랭귀지들이 존재를 하겠죠. 그게 어셈블리 랭귀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어셈블리 랭귀지 이전에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0101로 표현되는 그러한 규칙이 있겠죠. 옛날에 계속 말씀드렸듯이 애드라는 경우에는 딱 특정한 0101의 조합이 될 거고 서비라는 경우에는 밉스에서는 특정한 0101의 조합이 될 거고, 그쵸? 요거가 이제 X86에 들어가시면 바뀌어. 헷갈리시면 안 돼요. 동일하지 않아 다. 아키텍처마다 다 동일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규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0101로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0101로 6비트로 예를 들어서 6비트를 명령어를 한다고 한다면 명령을 코드를 6비트로 한다고 한다면 6비트 안에서 내가 애드라는 놈을 000000을 할 거야 라고 했었을 때 걔를 가지고 그리고 또 sub이라는 명령어를 우리가 하나 올려서 00000001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약속을 하겠죠. 근데 이것들을 다 우리가 0101로 사람이 표현하기가 너무 어렵잖아. 그쵸? 헷갈리고 디버깅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셈블리어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어떻게 돼요? 그럼 어셈블리어가 우리가 add라는 명령어를 우리가 어셈블리어를 쳐주게 된다면 그게 디렉트하게 0101로 표현이 돼야 되는 거겠죠? 그쵸? 1대1 매칭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봤을 때, 관점에서 봤을 때 컴퓨터 구조라는 거는 결국은 인스트럭션 셋, 랭귀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명령어들의 랭귀지들과 오퍼랜드, 어디다가 저장할 건데 단순히 이겁니다. 오케이? 즉, 뭘로 기결돼? 그냥 명령어가 어떻게 생겨 먹는 대로 기결될 수가 있어요. 왜 명령어 앞에 보면은 인스트럭션 코드가 들어가 있고 뒤에는 오퍼랜드, 어디다 저장할 건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명령어를 우리가 32비트 컴퓨터다라고 하면은 32비트의 명령어에서 어떻게 어디다가 얼마큼 오코드로 할당하고 나머지는 오퍼랜드 할당하고, 그렇죠? 오퍼랜드를 그러면은 몇 개를 쓸 거면 기억 장치를 놓을 거면 우리가 레지스터를 놓을 거면 상수를 놓을 거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또한 어떠한 명령어 종류를 우리가 사용할 건데 라는 것까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시간에 눈 감고 있으시면은 여러분들은 12주차 정도의 실기 시험에서 빵점을 맞을 수 있는 길이 보여요. 그리고 나를 내년에 한 번 더 보시면 돼. 오케이? 절대평가라고 해서 내 절대평가 안 줄 수도 있다. 알았죠? 분명히 말했어요. 여러분 하는 태도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인스트럭션, 계속 명령어 형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결국은 위에서 바라보는 그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가 있는 거고, 뭐 고급 언어로 표현을 하겠지.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작동을 하고, 그리고 그 아키텍처, 그 구조에서는 명령어 형식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이 명령어 형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이크로 아키텍처를 어떻게 만들어낼 건지가 정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게요. 명령어 아키텍처를 딱 명령어 형식으로 우리가 딱 새로운 ISL을 만들었어 라고 했을 때 마이크로 아키텍처는 딱 한 가지만 나오겠을까? 즉 마이크로 아키텍처로 들어가는 건 이제 하드웨어 레벨로 들어간다는 거거든. 아키텍처라는 게 우리 컴퓨터 구조론에서 ISL이라는 게 버퍼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뭐랑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쪽이랑 하드웨어 쪽이랑 버퍼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배우는 거는 그 버퍼 역할을 하는 명령어 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럼 명령어 ISA, 그럼 예를 들어서 x86이라는 거를 하나의 그 아키텍처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그거를 만들 수 있는 하드웨어는 딱 하나만 존재하냐라는 게 나의 질문입니다. 아니라고 말을 계속 하고 있잖아. 몇 시간 동안 내가 앞에서 아니라고 말했어요. 왜? 딱 그냥 둘러만 봐도 제조사에서 인텔 자기네들 고유 컴퓨터 만들고 있죠. x86으로. 맞아요? AMD도 자기 그 고유의 컴퓨터 하드웨어를 갖고 있어. 하드웨어의 그 마이크로 아키텍처를 갖고 있어. 하드웨어 구성 좀 달라. 하지만 x86의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아키텍처는 우리가 공유할 수 있지만 결국은 마이크로 아키텍처나 로직 그 안에 들어가서 서킷 이런 것들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명령어 형식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명령을 할 건지, 그렇죠? 명령어들이 들어가는 곳 오코드랑 주소가 들어가는 곳 오퍼랜드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죠? 메모리, 레지스터, 그리고 인스트럭션, 이셀프라고 하는 건 상수값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인스트럭션 셋이라는 거는 컴퓨터의 보캐블러리, 단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들이 사용하는 단어들 인스트럭션 셋이라는 거는. 그래서 하나의 컴퓨터 내부에서는 프로그램마다 사용하는 단어가 동일해야 되겠죠. 달라지면 안 돼요. 달라지면 안 돼요. 하나의 컴퓨터 내에서는 프로그램마다 ISA는 동일한 ISA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백그라운드 맞다면 그렇죠? 반대로 말하면 ISA는 미리 컴퓨터에 의해서 정해져 있어. 근데 프로그래머가 갑자기 나는 x86을 기반으로 해서 프로그래밍을 하고 어떤 애는 갑자기 ARM 기반에서 프로그래밍을 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 동일하게 x86에 맞춰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어셈블리 랭귀지, 그래서 010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 사람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걸 1대1 기계어랑 매치시켜 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IS 우리가 x86 있고 HP, 프리시스
파티션, 그리고 밉스, 스파크, 파워PC, 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들 많이 쓰고 있어요. 요즘에는 암 기반의 아키텍처가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 게 추세이고 더 나아가서 리스크5로 나간다고 말씀드렸고 밉스도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 닌텐도나 아니면은 IoT, 사물 인터넷 쪽으로 우리가 많이 보급화가 되면서 밉스 기반의 아키텍처도 많이 현재까지는 사용을 하고 있지만 계속 암으로 바뀌거나 리스크5로 앞으로는 계속 바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ISA 같은 거는 다이렉트 같아요. 결국은 그 인텔 X86이나 아니면 암이나 파워PC에 있는 어셈블러를 보면 딱 봐도 그냥 저는 애들처럼 생겨 먹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하지만 표현하는 게 살짝 문자들이 다를 수가 있어. 그래서 봤을 때는 그냥 애들하는 걸 직감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정확한 표현, 어셈블러 표현했을 때 X86하고 암이나 파워PC나 각각의 ISA들은 조금씩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 그래서 약간 방언처럼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 방언. 그리고 ISA는 같은데 하드웨어는 다 달라진다. 그쵸? 제조사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인텔, AMD 다 X86이라는 아키텍처를 사용하지만 하드웨어 자체는 달라집니다. 자기 고유의 하드웨어들을 개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근데 ISA에서 명령어가 간단해지면요 하드웨어가 간단해집니다. 그리고 대신에 명령어 프로그램의 길이가 길어져서 프로그램하는 입장에서는 좀 복잡해진다. 그게 트레이드오프 관계인데 요즘에는 컴파일러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암 기반의 아키텍처, 리스크의 아키텍처가 월등하게 지금 니즈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하드웨어가 간단해질까요? 라는 거는 나중에 우리가 마이크로 아키텍처를 좀 같이 공부를 하면서 컴퓨터 구조를 좀 안에 걸 들여다보면은 이래서 그렇구나 라는 게 이해가 됩니다. 왜? 우리가 먼저 명령어의 형식을 몇 개를 정해놔요. 우리가 사용해야 할 명령어 형식을 몇 개를 적어놓는데 그 명령어가 내가 add라는 명령어가 있고 sub이라는 명령어가 있고 뭐 기타 등등의 로직 연산들의 명령어를 쓴다고 생각을 해봐. 그쵸? 근데 그 각각이 명령어가 들어가서 처리될 수 있도록 안에 있는 레지스터들과 뭐 기타 등등의 하드웨어 컴포넌트를 달 거예요. 다른데 그 달았을 때 애가 동작을 하고 그 다음 명령어가 들어왔을 때 또 동작을 하고 하나하나씩 우리가 그 명령어가 동작할수록 하드웨어를 입혀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명령어가 자체가 간단해질수록 우리가 하드웨어 컴포넌트는 간단해지는데 명령어 하나 자체가 컴퓨터 내부에서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아지면 하드웨어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게 짜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마이크로 아키텍처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나중에 봅시다. 자, 그래서 마이크로 아키텍처라는 거는 레지스터와 메모리와 ALU 그리고 다른 빌딩 블록들, 마이크로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다른 빌딩 블록들의 어레인지먼트, 배열이 어떻게 됐는지, 정렬이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상호 연결되었는지에 대한 정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크로 아키텍처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ISA가 여러 가지의 우리가 하드웨어를 가질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이크로 아키텍처가 좀 다를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밉스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밉스라는 풀 네임은 뭐냐면은 마이크로 프로세서 without interrupt pipeline stage 아키텍처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마이크로 프로세스의 M, without의 그거는 전치사니까 생략하고 interrupt의 I, 파이프라인의 P, stage의 S를 붙여서 밉스라는 아키텍처로 개발됩니다. 뭔 말일까요? interrupt pipeline stage. 이 파이프라인 멀쩡하다. 파이프라인이 하는 역할이 뭐죠? 나를 촘촘하게 보지 말고 대답을 하세요. 파이프라인. 우리가 파이프라이닝을 배우는 거는 사실 하나하나의 그 컴포넌트 하드웨어들이 그 클락 사이클마다 계속 동작을 해서 쉬지 않고 일하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얘기했었죠. 맞아요? 그거를 우리가
가능할 수 있었던 거는 마이크로 아키텍처에서 그 클락 사이클을 쪼개면서 그 단일 클락 때 데이터 패스가 PC에서 어디로 흘러가고 또 어느 레지스터에서 또 어느 레지스터를 흘러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 그쵸? 그 말은 뭐예요? 명령어가 하나가 패칭이 되고 익스큐션이 되는 것들을 싹 다 우리가 쪼개놨다라는 거겠죠. 업무를 몇 가지의 업무 형태로 쪼개놨다라는 거겠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반복되게 무조건 지나가게 쪼개놓은 게 파이프라인이라고 했었지. 맞아? 패칭을 하고 나면은 디코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익스큐션을 하고 세이브를 하고 이 네 가지 저번에 보여드렸던 파이프라인을 무조건 탈 수 있게 만들어놨다라는 거겠죠. 근데 그게 만약에 키스크 옛날 같은 이제 조짐의 엑스팔육이 아니고 처음 세대의 그 키스크의 인텔 엑스팔육 같은 경우에 파이프라인 타기 어려워. 왜? 명령어가 다 지각각이야. 형식이 포맷이. 그렇다 보니까 어디다가 뭘 맞춰줘야 되는지 몰라. 그래서 파이프라인이 지금 생긴 것도 굉장히 복잡해요. 하지만 밉스라는 건 뭐냐면은 명령어의 형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딱 세 가지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들어왔을 때 무조건 차례대로 순차대로 무조건 처리할 그 컴포넌트를 하드웨어를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고 파이프라인을 탈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행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X86이 파이프라인이 안 타는 건 아니야. 타긴 타. 하지만 굉장히 복잡해요, 구조가. 그래서 밉스를 배우게 된다면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컴퓨터 구조를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1980년도에 그 존 헤네시가 개발을 했다. 밉스라는 건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요즘엔 리스크5를 개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분들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IoT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닌텐도나 이런 데는 좀 많이 들어가서 보급화되어 있다. 상업화로 잘 된 케이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밉스를 이제 개발한 헤네시가 말을 하기를 대학 교수겠죠. 그 교수가 말하기는 이제 언어 ISA를 만들기 위해서 인스트럭션 셀 아키텍처를 만들기 위해서는 네 가지 꼭 필요한 디자인 룰 규칙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네 가지가 뭐냐면은 simplicity, favors, regularity. 간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규칙성이 뛰어야 된다는 걸 배웁니다. 여기 좀 자세한 거는 좀 나중에 볼게요. 근데 지금 좀 풀어내면은 인스트럭션 자체가 사이즈가 딱 존재해야 되고 그 형식이 딱 존재해야 된다는 거야. 레귤러리티를 형식적으로 딱 맞춰놔야 된다는 거야. 명령어 자체를. 오케이? 그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간략화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정보 처리에 있어서. 그리고 두 번째는 make the common case best라고 했는데 하나의 복잡한 명령어가 처리하는 게 아니고 간단한 명령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복잡한 명령어를 해석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야지만 컴퓨터의 수행이 굉장히 빨라진다는 겁니다. 파이프라인이 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smaller is faster. 이거는 뭐냐면은 개수가 작은 게 더 빠르대. 뭘까요? 여기서 의미하는 건 레지스터의 개수를 의미해요. 왜 저번에 말씀드렸죠? 레지스터가 CPU 내부에 있으면은 그러면 외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접근 속도가 훨씬 빨라. 그럼 참고로 얘기 말고 만 개 쓰면 어때?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만 개를 쓴다면은 그 만 개에서도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메인 메모리라는 접근 속도는 좀 떨어지지만 대용량을 갖고 있는 주소, 그렇죠? 그렇게 메인 메모리를 사용하면 되는 거고, 레지스터에서는 접근 속도는 매우 빨라야 하지만 제일 빨리 쓸 수 있고 많이 쓸 수 있는 것들, 반복해서 쓸 수 있는 정보들을 저장해 놓는다. 대신 용량이 작은 것. 그게 우리가 트레이드오프 관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메인 메모리라는 거대한 그 용량이 있기 때문에 레지스터는 32개 그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몇 개 안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만 개수가 컴퓨터의 성능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4번 Good Design Demands Good Compromises 라고 적혀있는데 뭔 말일까요? 좋은 디자인이 그러니까 디자인 잘하라는 건데요. 자, 이게 뭐냐면 좀 웃긴 게 4번이라는 게 첫 번째 다시 볼게요. Simplicity, Favor, Regularity라는 거는 명령어의 형식이
딱 하나만 정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하지 말고 형식을 우리가 딱 하나만 만들어서 고정을 해놨으면 좋겠어. 그쵸? 근데 1, 2, 3번 다 해결해서 지나갔고 4번에 왔더니 명령어 형식을 딱 하나만 놓고 쓰기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한계가 있어. 그래서 조금은 더 써. 한 두세 개는 만들어. 밀스는 그래서 명령어 형식이 3개입니다. 3개를 만들면서 좀 더 우리가 1번을 살짝 포기하면서 효율적으로 쓴다라는 거예요. 약간 그런 의미예요. 4번째는. 그래서 좋은 디자인이라는 거는 명령어 형식을 조금은 늘리되 1번은 살짝 포기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4개의 규칙, 우리가 ISA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개발할 때는 이 4개의 규칙을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밉스에 관해서 우리가 베이직 인스트럭션에 대해 배울 거고요. 오퍼랜드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밉스에 대해서 그쵸, 머신 랭귀지 포맷 그 1대1로 매칭되는 머신 랭귀지에서 배울 거고요. 좀 어드밴스 어셈블리어를 배울 겁니다. 브랜치, 루프, 어레이, 매니플레이션 그리고 펑션 콜이라는 것들을 밉스를 기반으로 해서 배울 거예요. 자, 하이레벨 랭귀지로 우리가 저렇게 쓸 수 있어, C 언어로. 그쵸? 그럼 컴파일러를 통해서 우리가 밉스 어셈블리 랭귀지로 바뀌겠죠? 바뀌어요. 컴파일러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셈블러를 통해서 어떻게 돼? 1대1 매칭되는 영일 표현으로 이진수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쵸?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셈블러를 통해서. 저기 써있는 애드나 로딩, 세이브, 점프 이런 것들 다 이미 0101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이미 약속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C 언어나 자바 고급 언어로 표현할 때 Shift Left는 꺽쇠로 가나요? 꺽쇠 우쪽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밉스에서 어셈블리어는 SLL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 Shift Right은 어떻게 돼요? 왼쪽 꺽쇠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밉스에서는 SRL이라는 어셈블리 랭귀지로 표현되고요. 비트와이즈 엔드라는 거는 우리가 연산을 할 때, 엔드 연산을 할 때 어떻게 써줘요? C에서는 그냥 엔드 마크 저거 쓰있죠. 그리고 마크 쓰는데 밉스에서는 한글로 미안합니다. 영어로 표현해줍니다. 엔드 혹은 엔드 I라는 게 있어요. 이거 엔드랑 엔드 I의 차이점이 있다 배울 거예요. 비트와이즈 O는 우리가 바로 표현해주는데 5번에서는 5월이나 5월 I로 표현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트와이즈 낫은 뭐예요? 물결. 근데 밉스에서는 nore이라는 어셈블리 명령어로 표현해줘요. 그래서 조금 고급 언어랑은 달리 표현해준다는 걸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밉스라는 건 기본적으로 32비트의 명령어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6진수 우리가 예전에 한번 언급하고 지나갔는데요. 왜 우리가 16진수를 쓸까라고 했을 때 이진수랑 우리가 사람의 언어랑 좀 기계어랑 사람이 쓰는 언어랑 10진수랑 그러니까 수 체계랑 좀 중간에 있는 체계 왔다 갔다 이진수로도 바꿀 수 있고 10진수로도 편하게 바꿀 수 있는 게 16진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16진수의 사용법에 대해서는 여기 있죠. 헥사데시말로 0, 1, 2, 3, 4, 5, 6, 7, 8, 9 다음에 10으로 넘어갈 수 없으니까 문자로 표현됩니다. A, B, C, D, E, F로. 그쵸? 각각이 어떻게 표현돼? 4비트의 이진수로 맞아? 그래서 0, 0, 0, 0, 0, 0, 1 뭐 동일하게 가다가 쭉쭉 가다가 이진수로 가다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표현이 기존에 있는 이진수랑 좀 달라지겠죠. 이렇게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 16진수 보통 이제 메모리 어드레스를 일일이 다 액세스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어드레스를 우리가 프로그램이 어셈블리어로 프로그램하다 보면 16진수로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010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너무 되잖아.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 건데 메모리 주소에서 ECA86420이 실질적으로 이진수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앞에 있는 2를 4비트의 이진수로 표현해주면 되는 거고 C라는 것도 4비트의 이진수로 표현해주면 되고 쭉쭉쭉쭉 4비트로 표현을 해주시면 된다고. 뭐에 맞춰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표를 보시고 우리가 잘 써주시면 돼요. 혹 암기를 하시던지. 오케이? 자, 볼게요. 자, 밉스의 그 인스트럭션 규칙, 디자인 룰에 대해서 볼 건데 4가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simplicity, favors, regularity라고 했었는데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두 가지를 먼저 배우겠습니다. 어셈블리어 밉스에서 add랑 빼기, subtraction에 대한 어셈블리어입니다.
하이 레벨로 표현했을 때 우리가 B 플러스 C는 A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맞아? 나 이런 거를 이제 내가 프로그래머, 어셈블리 프로그래머. 그러니까 옛날에 고루 언어가 존재하지 않았어. 여러분은 컴퓨터 1세대입니다. 그래서 어셈블리어로 우리가 표현을 해줘야, 프로그램 해줘야 됩니다. 얘를 어떻게 표현을 해줄까요? 어셈블리어로? 뭐야? 이 각각이 오퍼랜드라 생각하시면 돼요. B랑 C, B 안에 들어가 있는 것과 C 안에 들어가 있는 정보를 더해서 A라는 곳에다가 집어넣어 주세요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소스 오퍼랜드라는 게 존재를 하고, 이게 L이라는 거는 오퍼랜드가 3개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3개를 무조건 써주셔야 돼요. L이라는 거는 하나, 둘, 3개 오퍼랜드를 써준다. 그쵸? 맨 앞에 있는 거는 데스티니 오퍼랜드예요. 어디에다가 그 연산값을 저장할 건지. 오케이? 그 뒤에 있는 거는 뭐야? 소스 오퍼랜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더해주는 값을 가져오려면 2개의 숫자가 필요하죠. 그쵸? 하나는 B 안에, 여기 안에 있는 레지스터에 들어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C에 들어가 있는 레지스터에 값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은 그냥 알파벳 A, B, C로 정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레지스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앞에는 달러랑 숫자로만 표현됩니다. 지금 예시니까 이렇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3가지의 우리가 오퍼랜드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가세요. 2개의 소스 오퍼랜드와 하나의 데스티니션. 소스 오퍼랜드는 뭐야? 위치. 우리가 연산을 해야 되는 2가지 숫자의 수가 들어있는 위치. 연산을 하고 나서 저장해야 되는 데스티니션 오퍼랜드. 오케이? 이해했죠? 그래서 니모닉이라는 건 옛날부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명령어를 수행할 건데라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어떠한 명령어를 수행할 건데라는 정보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게 그 그리스어로는 뭐 도와주는 이라는 걸 의미한대요. 도와주는 거. 사람이 영일령으로 쓰기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뭔가 랭귀지를 만드는 거야. 그걸 니모닉이야. 그리스어로 도와주는 그거에 대한 의미하는 겁니다. 오케이? 어셈블리어라는 것은 뭔가를 사람이 복잡한 거를 컴퓨터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좀 도움을 받고자 언어화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subtraction 하이레벨로 코드로 보시면 A라는 건 B-C인데 어떻게 돼요? 얘는 어셈블리 명령어만 달라졌죠? A에 대해서 서브로 바뀌었습니까? 그쵸? 어디에서 뭘 빼죠? B에서 C에서 정보를 갖고 온 다음에 그 2개의 서브를 해준 다음에 그 차이점을 결과값을 A라는 레지스터에 넣어준다는 노름이에요. 맞아요? 뭐가 바뀌었어요? 요거랑 요거랑? 명령어 자체만 바뀌었어요. 사용법 뒤에 있는 오퍼랜드는 동일하죠. 뭐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어셈블리 코드와 이 어셈블리 코드는 명령어 형식이 동일하다. 나중에 볼 건데 오퍼랜드 1, 2, 3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더 있어요. 뭐 요런 것도 있는데 이 하나의 명령어 B에서 오퍼랜드가 각각 3개의 필드로 존재를 해요. 이거를 우리가 R타입이라고 합니다. R타입 명령어 립스에서 우리가 지금 이 명령어 형식을 배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거예요. 같이. 같은 형식이지만 오코드 자체만 달라. 뭔 말이야? 애들 때 써볼 때 우리가 약속한 기계어가 다르다는 걸 의미한 거예요. 이거만 달라진다. 자, 두 번째 디자인 프린시플, make the common case best. 보자, 하이레벨 코드로 우리가 조금 더 복잡하게 연산을 해보겠습니다. A는 B 플러스 C 마이너스 D라는 걸 표현했었을 때 우리가 어셈블리로 어떻게 표현을 할까라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자, 어셈블리 표현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먼저 빼줘. 뭐 이걸 먼저 해도 상관없는데 저는 쟤는 빼줬네. C랑 D, 그러니까는 소스 오퍼랜드에서 갖고 있지 레지스터 C번이라는 레지스터 B번째를 갖고 와서 그걸 빼준 다음에 어디다 넣어줘? 템포럴리한 레지스터에 넣어준 거야 그냥.
템포러리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잠깐만 들어갔다 뺄 수 있는 그런 레지스터 존재해요. 그래서 템포러리 레지스터라는 데다 넣어두고 잠깐 저장을 한 겁니다. 영구적으로 저장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B 그 값이랑 B랑 대입해야 되는 거잖아. 그쵸? B 안에 들어가 있는 레지스터 값과 방금 계산한 템포러리 레지스터 값에 있는 그 값을 갖고 와서 우리가 연산을 해준 다음에 어디다 넣어? A라는 레지스터를 같이 집어넣어줘. 그걸로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뭔 말이에요? 이러한 복잡한 연산을 하이레벨로 하기 위해서는 이스트와 같이 딱 단일한 문장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그냥 반복되고 쉬운 문장으로 반복되게 쓰게 된다면 어셈블리 코드는 이렇게 늘어날지라도 하드웨어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다. 복잡하지 않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통적이고 많이 사용하는 것들로만 우리가 복잡한 명령어를 만들어내는 것 처음 할 수 있다라는 게 그 리스크 명령어의 핵심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인스트럭션을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자주 쓰는 거 그리고 간단한 걸로는 구성을 합시다. 그리고 넘버 오브 인스트럭션은 결국은 작게 갖고 가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사용자한테 언어를 주지만 딱 20가지, 30가지만 딱 전달해주고 그 안에서 모든 거를 자칫 연산을 표현을 하든 로직을 표현하든 표현할 수 있게 만들어줘라는 거예요. 명령어는 할 수도 있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엄청나게 길어지는 거겠지, 어셈블리로 표현하면은. 근데 상관없다고 컴파일러가 너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오케이? 이렇게 우리가 짧게 만들어주고 무조건 하드웨어를 목적하는 곳을 싹 다 거쳐 가야지만 파이프라인이 탈 수 있어서 효율적으로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좋았어. 그래서 리스라는 거는 결국은 인스트럭션을 사용자한테 많이 제공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리듀스드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 컴퓨터 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SQL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컴플렉스 인스트럭션 셋 인스트럭션 셋 컴퓨터라고 해서 CISC 줄여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스트럭션 중에서 SQL 같은 경우에는 스트링 무브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그냥 스트링 무브라는 걸로 한 언어로 끝낼 수가 있어요. 스팔룩에서는. 근데 동일한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립스에서는 100줄로 적어야 돼. 100줄. 자, 프로그래밍 길어지면 단순히 하드웨어 차원에서는 쉽게 간단하게 얘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오퍼랜드 우리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명령어 형식에서 코드 뒤에 오퍼랜드, 레지스터, 메모리, 컨스탄트, 상수가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자, 아까 봤듯이 애드라는 거 A, B, C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세 개의 오퍼랜드로 구성되는 명령어 형식을 갖고 있다. 그렇죠? 지금 A, B, C라고 적히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뭐야? 레지스터를 접근하는 것들이야. 얘들은 메인 메모리가 아니고 레지스터의 번호를 접근하는 거거든. 여기서 립스에서 레지스터 번호라는 거는 이 달러 표시로 돼 있어요. 달러 0번, 달러 1번, 달러 S1, S2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레지스터 번호들이. 혹은 T 0, T1 이런 식으로. 앞에 그래서 달러라는 심볼이 보이면은 레지스터를 의미하는 거구나. 생각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이너리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피지컬한 로케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리적인 장소, 저장 장소. 어디? 레지스터. 메모리로 보이는 게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이 R타입에서는 그래. R타입에서 그래. 근데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R타입 말고 I타입이라는 것도 있고 J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 가지 명령어가 미스에서는 명령어 형식이 존재합니다. 오케이? I타입이라는 거는 뒤에 그냥 컨스탄트 오퍼랜드 레지스터를 들어가는 게 아니고 상수값이 들어가요. 점프라는 것도 상수값이 들어갑니다. 이따 좀 볼게요. 그래서 명령어를 어떤 말을 쓰는가에 따라서 R타입 명령어는 무조건
어떤 레지스터만을 접근할 수 있는 명령 형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따라서 뭐 때에 따라서 i도 쓸 수 있고 j도 쓸 수 있겠죠. 상수값이 들어갈 수도 있고 메모리의 주소값이 들어갈 수가 있어. 어떠한 명령을 쓰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규정을 다 따로 해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우리는 다양한 로케이션을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됩니까? 라고 했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지스터는 개수가 적고 대신 빠르고 접근 속도가 장점이 있겠죠. 메모리는 용량이 큰데 대신 속도가 느리고 접근 속도가. 그래서 두 개를 같이 혼용해서 써야 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쓸 수 있기 위해서는 명령의 형식이 나눠지고 접근하는 그 방법이 조금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했죠. 여기서 비트는 30비트 구간의 아키텍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4비트도 지금 현재 구현은 가능하지만 이 렉처에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레지스터만 보고 우리가 한 10분 동안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레지스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야? 오퍼랜드를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허락해줘요. 메인 메모리까지 접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CPU 내부에 있는 레지스터를 접근하기 때문에 오퍼랜드의 접근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메인 메모리에서는 내가 많이 쓰는 게 아니고 가끔마다 쓰는 정보를 빼온다면 레지스터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뭐예요? 자주 쓰는 정보만 32개만을 우리가 취하면 되겠죠. 그래서 빨리 쓸 수 있는 것들만 정보를 레지스터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10,000개의 레지스터를 쓰면 되는데, 그렇죠?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레지스터 수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그거 하나하나씩 보고 찾아 들어가기 때문에 복잡해져. 그래서 개수 자체를 32개로 제한합니다. 입시에서는. 오케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레지스터라는 거는 SRAM 메모리 어레이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의 비트 라인과 그리고 워드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간에서 비트를 스토어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트랜지스터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져서 뭐로 구성이 돼? 레지스터로 구성이 된다. 오케이? 트랜지스터, 우리가 로직 서킷에서 배웠던 심볼, 추상화된 심볼. 오케이? 마이크로 아키텍처 우리 2주 후부터 들어갈 건데 다 이렇게 씁니다. 거기서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레지스터 파일이라고 꼭 이름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속을 해줄 건데 여기 위에는 writing enable 이라는 단자가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enable writing 할 때 쓸 수 있는. 그리고 요거 A1, A2는 뭐야? 포트야. 어드레스 포트. 5비트로 구성되어 있죠. 5비트로 구성되어 있고. 멍하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의 버스예요. 그렇죠? 하나의 선과 붉은 선과 바로 이어진 거는, 그리고 또 숫자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는 이 안에 5개의 선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줄여서 우리가 이렇게 간단히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5개의 선이지? 6개가 아니고? 왜 5개일까요? 왜 5개야? 레지스터 32개밖에 안 쓰던 거 했잖아. 그리고 5개지. 32개까지만 있었으면 되는 거잖아. 5개면 되지. 5비트. 그쵸? 그리고 요거 리드 포트예요. 여기 32개의 레지스터가 있으면은 어드레스에서 특정한 레지스터 0부터 31개 중에 하나를 접근을 하겠지. 거기서 정보를 갖고 오겠죠. 여기 포트로. N은 왜 32? 왜 32? 집중하고 계시는 거 같으세요? 집중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여기서 못 따라가시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여기 수업하는 게 32. 왜? 32비트 컴퓨터에 대해서 우리 얘기해보자 지금. 그럼 레지스터 파일은 결국은 32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나가.
레지스터가 0부터 31, 32개로 되어 있는데 그 각각의 레지스터는 32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각각의 비트에선 010이라는 정보가 들어가 있겠죠? 맞아? 그래서 32개의 정보를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32비트의 선으로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맞아요? 병렬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병렬로 뽑아내는 것 같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지스터 이름은 앞에다 무조건 믹스에서는 심볼 달러로 표현이 됩니다. 그렇죠? 달러 뒤에 뭐가 들어갈까? 이제 좀 봅시다. 달러 T 0에서부터 달러 T 7까지 있어요. 0, 1, 2, 3, 4, 5, 6, 7. 얘는 실질적으로 레지스터가 0부터 31까지 있는데 8번부터 15번을 의미하는 겁니다. 레지스터의 8번부터 15번을 얘가 T0부터 T7까지 어사인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달러 T8부터 T9는 24번, 25번째 레지스터. 달러 S0부터 달러 S7은 16번부터 23번까지 레지스터를 의미합니다. 오케이? 근데 달러 T랑 S의 차이점은 뭐야? 템퍼러리 레지스터랑 세이브드 레지스터. 오케이? 얘는 그냥 내가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는 거고, 얘는 아까 잠깐 일시적으로 임의적으로 저장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레지스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템퍼러리 세이브. 자, 이걸 외워야 될까? 외울 필요 없어. 알면 좋겠지만 외울 필요 없어. 내가 시험 볼 때 한 단짜리 줄 거예요. 거기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어셈블리어도 익숙해지면 좋은데 굳이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어. 왜? 다 줄 거니까.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와서 쭉 더 배워봅시다. 네. 잠 좀 깨고 오십시오.